안녕하십니까. MPK 임대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지난주에 강유준 박사님과 그 4.19의 진실을 알아보고 또 4.19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시사회가 2번 열렸고 또 이제 5월 1일 날 전 세계 동시 상영을 하게 되는데, 이 4.19의 진정한 정신은 이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학생들의 의거, 그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서 4.15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고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투명하고 무결성의 이 선거제도를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댓글로 칭찬과 격려 응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MPK 임대스 브리핑 방송에 나가면 이 달아주시는 댓글을 정말 꼼꼼히 읽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또 힘도 많이 주고요. 또 다른 의견이나 정보를 주시거나 또 때로는 이제 크리티컬한 그 비판적인 댓글도 제가 발전하고 또 방송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MPK 임대스 브리핑 시청자분들과 이 댓글을 통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다음 세대가 멍들고 있다. 마약, 자살 충동, 학폭 계급화입니다. 썸네일이 상당히 어둡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프랑스의 좌파 이야기를 한 이후에 몇몇 분들이 프랑스의 우파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우파에 대해 제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프랑스 우파 방송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뉴스에 크게 보도된 몇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 사건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대치동 마약 음료입니다. 네, 다들 아시지만 최근 이제 강남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이제 이렇게 유포가 됐고 또 중학교 교문 앞에서도 나눠졌다고 하는데, 저 중학교 교문이 저희 동네거든요. 또 이제 그 배포된 마약에는 한 병당 3회의 필로폰 분량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텐데, 진짜 심각한 건 학생들이, 심지어 중학생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 사건 발생 장소라고 하는데,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제 기사 3개를 더 보실 텐데요. 네,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이게 인천 지역이에요. 인천 지역의 한 학원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거래하고 직접 이제 투약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약 거래량이 이제 점차 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오피스텔을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오피스텔에서 마약 유통을 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실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마약을 과연 이 학생들이 누구한테 판매를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또래 친구들 아니었을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는 같은 반 중학생 3명이, 근데 이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한 필로폰을 나눠서 투약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도자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이미 예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못 끊고 친구들과 또 같이 이제 필로폰 투약을 한 거죠. 특히 이 학생은 텔레그램 메신저와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을 이용해서 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제가 썸네일에는 마약, 자살 충동, 이게 학포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코인도 되게 심각하죠. 지금 20, 30대들이 코인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 마약을 코인을 통해서 산다는 사실은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마약 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이제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인터넷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자가 실제로 학생인 척, 마약을 사고 싶은 학생인 척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30분도 안 돼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펜타닐은 10,000원대라고 합니다. 이 펜타닐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지금 미국을 황폐시키는 신종 마약 펜타닐, 거의 제가 그 미국에서 좀비처럼 막 돌아다니는,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에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랐는데, 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이 펜타닐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 마약 기사를 보면, 그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어요. 뭐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5년 만에 마약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문인 거는 맞는데, 저는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지금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근본 그 원인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요. 네, 이것도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10대 여학생이 SNS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면서 투신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투신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압구정동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뭐 닷새간 3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사실 더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의 여학생의 목을 커터칼로 찌르고 인근 아파트 이제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중학교도 저희 동네 중학교예요. 왜 그 여학생의 목을 커터칼로 찌르고 자살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학폭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더 글로리 때문에 학폭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사실 학폭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했죠. 강남에서는 학폭 전문 변호사들이 등장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학폭에 연루되었을 때 아이의 미래에 지장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이제 부모들이 큰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마약, 자살, 학폭 관련 사건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마약, 자살, 학폭에 빠지고 시달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교육이 있다. 그리고 더 자세히는 학교 안에 이 정착되어 버린 이 계급화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강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MPK 임대스 브리핑 첫 방송 때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강남에서는 이 영어 유치원이 또 소위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등록금만 빨리 내면, 그러니까 입금순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빨리 내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이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나라 나이 5세, 즉 만 3세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곳이 개땡땡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시험을 보려면 우선 그 영재 테스트를 봐서 상위 5%의 안에 들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재 테스트를 봐서
상위 5%에 들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를 봐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만 3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 3세. 5세, 우리나라 5세죠. 강남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이 개 땡땡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4세, 그러니까 만 2세 때부터 과외를 시킵니다. 이거 사실이고요. 이 영어 유치원 원복도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강남 엄마들의 약간 로망 같아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3세 때부터 이 유치원, 이 영어 유치원 출신이냐 아니냐로 계급이 나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이 이 원복을 입고 유명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간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에서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유명한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명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된 거죠. 물론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면 또 잘하는 아이들끼리 영어를 더 잘하게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목적이 좀 전도된 느낌이죠. 그 예전에 봉준호 감독의 그 시상식에서 이제 그 통역을 맡았던 그 여성분이 굉장히 통역을 잘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초등학교 영어 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또 엄마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명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수학 과외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황땡이라는 수학 학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하면 엄마들이 공부 잘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는 강남에서는 웬만한 학원은 다 시험을 보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학원도 못 다녀요. 왜냐면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안 가르치다 보니까 학원이 이제 갑 중에 갑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강남의 유명 영어 학원, 또 유명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제 들어간 초등학생들은 이제 그 아이들끼리 또 스케줄을 짜집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학원 시간이 같으니까 같은 학원 아이들끼리 또 다른 학원 스케줄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테고, 그럼 학교에서도 이렇게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끼리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따라서 학원 계급화가 생기고, 이게 학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이 학교 안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공부 실력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상 계급화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건 어쩌면 강남 지역에서 유난히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공부 실력에 따른 계급화가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어 유치원이 전국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어 유치원 출신과 아닌 아이들로 또 구분이 되겠죠. 이제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여전히 수시 비율이 많죠. 정시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수시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수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이를 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나눕니다. 학교 이제 시험에서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남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0.1점 차이로 이 등급이 갈린다고 합니다. 또 변별력 때문에 학생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소위 킬링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킬링 문제를 맞추려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선행학습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이제는 친구 이전에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죠. 수시는 절대적으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에 너무 시달려요. 저는 이 수시제도 자체가 참 저는 계급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강남권 아이들도 학원 스케줄, 학원 숙제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 학교 안에 이미 정착해버린 이 계급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뭐 제대로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유혹되고 학폭의 가해자로 또 피해자로 멍드는 이유가 저는 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이 계급화에서 밀려나게 되면 엄청난 성적 비관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성적 비관 자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내의 계급화는 또 성적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것으로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데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빌라 사는 친구를 빌거지, 전세는 정거지, 월세는 월거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의 브랜드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또 비하하는 단어가 있는데 휴거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이게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또 엘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LH 사는 사람들, 즉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개근거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근상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개근상. 근데 요즘은 개근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수업 있는 그냥 일반 날에 가는 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개근을 했다는 거는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소리라고 애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근거지라는 말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세를 부리는 게 당연해진 세상이 정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며 살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또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13년 근무를 하고 정말 제 인생의 반을 프랑스와 아주 밀접하게 살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삶을 정말 싫어해요. 유명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프랑스 게 많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명품을 드러내서 입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장 예로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입는 패딩 있죠. 몽클레어 패딩. 막 이렇게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몽클레어라고 이렇게 동그란 그 브랜드 로고가 달려 있는 걸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서 몽클레어 매장을 갔는데 이 옆에 이렇게 달려있는 로고가 있는 옷은 안쪽에 있고 신상이나 프랑스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매장에 가보면 그 로고는 없고 이 옷 안쪽에 이렇게 그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브랜드 옷이 안쪽에 있는 옷을 제가 옛날에 사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게 몽클레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몽클레어라고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옷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입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가 브랜드가 바깥에 보이는 거를 입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명품 좋아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오래 좀 살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처럼 좀 살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 대신에 이제 바캉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돈을 모아서 이제 여름 휴가를 아주 좋은 데 가서 정말 편안하게 쉬고 정말 즐기고 오는 그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SNS에 막 이걸 자랑하듯 올리진 않아요. 다녀와서 물론 이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어땠다 저땠다 말은 하겠지만 이거를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르기 위한 수단으로 쓰진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내가 잘 산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프랑스 애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음악을 전공했고 중학교를 예원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그 예원학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아마 3.4대1 뭐 이런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예전에 이제 예술을 하는 잘하는 아이들이 예원학교를 많이 갔고 그 다음에 뭐 선화예중 뭐 이렇게 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좀 약간 계급화가 됐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근데 그 예고를 서울예고를 떨어져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계급화에서 밀렸던 거죠. 근데 실로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이제 프랑스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제가 저희 부여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에도 담았었죠.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교육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그때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불어를 잘 못했고, 왜냐하면 저는 단어를 거의 모르고 정말 2단어밖에 모르고 프랑스 갔거든요. 그리고 참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정말 공부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를 저는 그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공부가 어려웠는데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칼로레아라는 입시제도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디플롬 류 바칼로레아 제네랄, 디플롬이라는 말은 이제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바칼로레아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능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수능과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게 20점 만점에 10점 이상, 이제 평균 10점 이상만 이제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어느 대학에는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은 저 바칼로레아를 따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저 바칼로레아가 100%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 정시입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말고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신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단 이제 체육만 내신이 들어가죠. 근데 바칼로레아에서 평균 10점 이상 넘으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바칼로레아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바칼로레아를 따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하고 싸울 뿐이죠.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발전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들과 친구들과 경쟁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바칼로레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 공부구나, 내가 발전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제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경쟁 없는 그 대학 입시 시스템, 이게 너무 부러워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어서 책을 냈던 건데, 제가 굉장히 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이제 그 프랑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이제 한 챕터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보거나 하는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지를 돌려주면서 공개적으로 점수를 다 부르면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아이들의 점수를 먼저 부르고 시험지 나눠주고, 그래서 가장 낮은 아이 점수가 가장 늦게 불려지는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이렇게 불어를 잘 못했고 공부를 잘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항상 마지막에 불려지니까 제가 꼴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굉장히 처음에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항상 꼴찌로 이 시험지를 받으러 나갔다는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저는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로만 애들이 기억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경쟁이 아니라 그냥 바칼로레아를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과목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이제 기억을 하고, 저한테 만약에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본다거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 중에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친구들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되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결국은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정시 100%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근데 또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경쟁을 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대학은 입학해서 졸업까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자기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또 경쟁에 넣는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요즘 이제 대한민국도 정시 비율이 올라가서 이제 강남 학생들은 수시 준비하면서 동시에 정시도 같이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이 정시 비율이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데, 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일 정시 100%로 간다면 아마 강남에서만 스카이를 갈 거다. 그러니까 강남과 비강남권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정시 100%로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성은 이 정시 비율을 많이 높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는 거, 이거 부모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남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사실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 기회의 평등은 있어야 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없어야 하잖아요. 이 강남과 비강남권 아이들의 수준 차이 때문에 정시 100%가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방송을 마치기 전에 오늘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은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 네, 이거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한겨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학생 인권 조례의 숨겨진 진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의 이 독소 조항은 무조건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요즘 아이들은 알 거 다 알아서 자기들이 갑이라는 거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혼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을로 보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학종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생기부가 대학 가는데 중요해서 선생님들을 대놓고 을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네,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소위 공경해야 한다고 안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드라마 더 글로리의 문동은 담임 선생님의 모습이 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글로리에서 이 학폭을 당했던 문동은이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했던 담임 선생님을 복수하는 장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리만족을 느끼는구나를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문동은 담임 선생님의 그 복수 장면을 다룬 기사에서 댓글이 정말 몇천 개가 달렸더라고요. 제가 평창올림픽 때 두루킹이 매크로 이용해서 댓글 조작한 이후로 그렇게 댓글 많이 달린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당했던 인권침해, 촌지받고 폭언은 당연했고요. 또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었죠.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폭력이 휘둘렀고 학생들은 정말 감정 쓰레기통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약간 미투 운동처럼 고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실명까지 다 써가면서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 당신 나 기억하니? 이러면서 당했던 그 모든 폭력과 폭언과 이런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고발하는 식의 댓글이 정말 수천 개가 달리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았잖아요. 당시에 선생님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멍들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20년 전, 30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인권 유리를 당했던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팩트인 거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요, 이 학생인권 조례에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아이들을 패는 선생님은 없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권은 보장이 됐어야 하는데, 이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들의 이 분열되는 현상이 매번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무슨 수로 학생인권 조례를 막습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신선하게 느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고등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담배 피는 학생은 굉장히 나쁜 학생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을 살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대놓고 학교 앞에서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프랑스답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엄청난 그 사건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 학교 대문 앞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라이터 불을 서로 막 이렇게 붙여주면서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맞담배를 피고,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쉬는 시간에 다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와, 저는 그게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렇게 맞담배를 피던 선생님들하고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엎드려 자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선생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징계 절차가 이루어져요. 이것도 제가 이 두 번째, 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고 참 신선하게 느꼈는데, 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인권을, 선생님의 그 권위를 침해했을 때는 수업 시간 내에서는 학생을 혼내지 않아요. 그냥 나는 당신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끝나고 수업만 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는 오로지 수업만 합니다. 학생들을 혼내는데 그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 그 학생은 이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약간 사업 처리하듯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날짜를 정해서 부모님 학교에 오시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본인도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무슨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고, 우리도 그냥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아이들을 회계만 했고 요즘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 좀 하루빨리 좀 우리 보수파에서 교육감도 나오고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경쟁에서 이겨서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프랑스처럼 내 지식과 교양을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인식과 시스템이 대한민국에도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부열이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고 또 대한민국 입시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 학폭,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루빨리 구출해주고 싶고요. 또 다음 세대는 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는 5월 1일이고 그날이 이제 노동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당신 한 표가 위험하다 이 상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MPK 임대스 브리핑은 월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